자, 오늘은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엄청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마하 30, 즉 음속의 30배 속도로 비행하는 핵탄두 탑재 초음속 미사일 K-현무바위를 극비리에 개발해왔고, 최근 극지방에서의 비공식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확보했다는 세계 군사 질서 붕괴 수준의 대사건입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이 뉴스가 정말로 게임 체인저인지 냉정히 분석해봐야죠. 마하 30이라는 수치는 문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지만 실제로 그 속도를 실전 대치 가능한 플랫폼에 구현했다는 게 믿기 어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이퍼소닉 무기 개발도 아직 마하 10에서 15 수준에서 테스트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미국조차 10년 이상 개발 중인 DRPA 프로젝트가 마하 17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도 실전에서는 마하 20이 한계인데, 대한민국이 이 속도로 성공적인 비행을 했다는 건 세계 최초, 그것도 독자 기술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속도를 추적할 시스템도 요격할 능력도 없다고 발언한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솔직히 말해 전례가 없죠. 동맹국이 개발한 무기에 대해 백악관이 저렇게 솔직하게 무력함을 인정한 적이 있었나요? 이건 워싱턴이 더 이상 서울을 군사적으로 아래로 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구조가 사실상 해체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서울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춘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미국의 반응만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미사일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마하 30 속도로 발사한다면 도쿄까지 몇 분 걸릴까요? 도쿄까지는 단 3분입니다. 북경은 4분 반, 블라디보스토크는 2분 이내. 이게 무서운 이유는 마하 30이면 사실상 요격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기존 이지스 시스템이든 THAD든 페일리어트든 반응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요. 실전에서 날아오면 감지하는 순간 도시가 사라지는 수준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기술 개발을 무시해 왔잖아요. 특히 우주, 미사일 분야에서는 항상 한국은 일본을 못 따라온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죠. 정확히 짚으셨어요. 일본은 아직도 평화 헌법에 묶여 제대로 된 공격형 무기조차 개발하지 못하면서 한국을 얕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은 마하 30으로 날아가는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도쿄는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숨고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당황한 것 같아요. 시진핑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보부와 군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둥펑 계열 미사일이 자랑이었는데 K-현무 6 앞에서는 그냥 장식용 장난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이걸 수출하지도 않고 동맹국에 의존하지도 않아요. 전부 국내 기술, 국내 생산입니다. 독립적 핵 억제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거예요. 그 자체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무기, 과연 언제 실전에 배치될까요? 단순한 시제품인지, 아니면 이미 작전 계획에 반영된 무기인지? 현재 정보에 따르면 최소 3기 이상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유사시 자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즉, 만약 북한이 핵 위협을 하거나 중국이 동북 삼성 쪽에서 도발할 경우 한국은 경고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억제력 있는 공격 무기라는 말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억제력을 가진 평화를 위한 칼날입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바로 K현무 유가 가져온 전략혁명입니다. K현무 유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외친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격 불가 마하 30이라는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기존의 방어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파괴적 기준점입니다. 미사일이 마하 10을 넘어서면 이미 현재의 레이더 체계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K현무6는 그 3배 속도로 날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요격이 아니라 탐지 자체가 늦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 시스템이나 일본이 도입한 SM-3블록 EA 요격 체계 같은 것들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추적 가능한 단계가 있지 않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마하 30의 속도는 지상 레이더에 감지될 때쯤 이미 타격 지역 상공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둘째, K현무6는 궤도 변칙 기동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소닉 파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고온 장벽 때문에 전자파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도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요격 무기는 물론이고 미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요격 시스템조차 소용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요격용으로 글라이페이즈 인터셉터, GPI, 나 레이저 요격 개념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하 10 이상의 속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GPI의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7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마하 30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국조차 따라올 수 없는 미래형 선제 억제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러시아조차도 긴장할 수준 아닌가요? 아방가르드가 마하 20이라고는 하나, 러시아 국방부 자체도 실전 운용성에는 의문을 표시한 바 있었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실제 마하 20 속도를 낸다고 발표했지만 실전 배치된 수량은 고작 3기 내외입니다. K현무6는 이미 5기 이상이 실전 배치 예정이고 연말까지 10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핵탄두와 결합됐을 때 냉전식 공포의 균형 개념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정밀 유도와 궤도 통제, 실시간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양적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핵심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빠르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하 30은 수학적으로도 극한의 영역이에요. 미사일이 이 속도로 비행하면 구조체가 받는 열은 약 3000도에 달합니다. 이를 버틸 수 있는 소재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시간 유도 제어는 AI 기반의 자율 항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공대와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탄소와 붕소 나노복합체는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먼저 실용화된 고열 차폐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급격해서 오히려 국제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막 마하 5, 6 수준을 실험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미 30을 넘겼으니 국제전략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네요. 우려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더 이상 기술 수입 지역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전선 기술을 직접 창조해내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는 한국보다 10년 앞섰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고 중국은 모든 걸 양산으로 밀어붙이며 숫자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과 속도를 동시에 장악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심 동맹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군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국 중 하나가 자국보다 더 뛰어난 전략 억제 수단을 가진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략 파트너도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요격하지 못할 무기를 갖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통해 지구 어디든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지형도를 새로 그리는 도화선입니다. K현무6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직후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다름 아닌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우리는 현재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동맹국의 기술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력함을 인정한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국제 전략 질서의 전환점을 선언한 발언입니다. 동맹국의 전략 무기 앞에서 그런 자백을 한다는 건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을 겁니다. 실제로 미 공군 내부 보고서에서는 K현무6는 우리가 가진 기존 탐지망, 요격망을 모두 무력화시킨다 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공개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미국 내 군수산업과 국방청 내부에서도 K현무6의 등장이 패권 위협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직하면서도 공격적인 외교 화법이 작용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NATO, 유럽 방위청, 일본 자위대, 인도군 고위층 등 전 세계 군사당국이 이 무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분석에 들어갔으니 차라리 먼저 인정하고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백은 미국의 대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존의 미국 전략은 우리가 모든 동맹국을 지켜준다는 일방적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K현무6는 이 구조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이 한반도 유사시 먼저 개입해야 한다는 전략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스스로 핵 억제와 반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한국은 이미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무기의 실전 배치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인도태평양 사령부 측이 서울은 중요한 전략 결정을 동맹국과 공유하지 않았다 며 내부 경고문을 발송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구조 변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생긴 겁니다. 종속된 동맹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쾌하다고 해서 이 기술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율적 방위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적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응 속도입니다. 마하 30이면 초속 약 12km입니다. 발사 후 90초 이내에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속도는 기존 SM-3나 THAD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게다가 K현무6는 극고도에서 불규칙 궤도로 비행하며 GPS와 인공지능 기반 자율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한국이 미국에게 방어 기술을 수출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요? 묻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MIT 출신 방위산업 전문가인 레이먼드 박 박사도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하 30을 실용한 나라이며 앞으로 10년간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은 이미 한국과 극초음속 기술 공유 협정을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입니다. 이런 변화가 국제 정치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핵심 중추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직접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극초음속 무기 패권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방가르드, 아벤가어드, 마하 20, 킨잘, 킨드젤, 마하 10, 지르콘, 적한, 마하 89 등 다양한 초음속 무기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해왔고 그 중심에는 모스크바는 기술로 세계를 통제한다는 전략적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현무 유가 마하 30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 러시아식 환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사실 아방가르드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서방 세계는 러시아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가 군사 혁신의 선두에 섰다고 인정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제한된 수량만을 배치한 상태인데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허술함은 기술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킨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방가르드 또한 아직 대량 생산 체계에 진입하지 못했고 실전 데이터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실질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뢰도 면에서 국제적 평가가 더 높습니다. 이미 NATO 내부에서는 러시아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더 믿을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K현무 6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에 대해 즉각 반응하며 무역 시위를 했을 텐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죠. 이 침묵이야말로 경악과 불안의 방증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푸틴이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략적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러시아 내부의 민심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 내부 문건에서는 K현무6는 자국 방공망의 한계를 시험하는 요소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도 이미 모스크바가 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를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첫째,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복합 소재, 열차폐 기술 등 대부분이 외국 의존적인 구조였는데 현재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 보급과 병력 충원에 쓰이고 있어 극초음속 무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유출입니다. 전쟁 이후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했고 연구기관도 분열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기술 패권국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군사 낭만주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모스크바는 과거 소련의 명성을 무기로 삼아왔지만 실제 기술 경쟁에서는 이미 한국에게 뒤처졌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개발 시험 배치를 실현했고
러시아는 보여주기용 홍보 영상과 상징성에 집착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K-현무6는 러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 도달 가능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추고 있으며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합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 입장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한국의 기술 우위가 러시아와의 외교 구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나 외교 균형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한국과 기술 협력 또는 정보 공유를 원한다는 신호까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국제 정치의 역전극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을 기술 수입국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기술 패권을 잃은 모스크바가 서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관계에서조차 한국의 K-현무6 존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넘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보복성 선제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NATO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러시아는 지금 전략적 후퇴를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은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곧 항복의 다른 형태일 수 있겠지요. K-현무6가 공개된 직후 가장 뚜렷한 반응은 오히려 말이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은 어떤 비난도, 어떤 경고도, 심지어 견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언뜻 보면 외교적 고려 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충격의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는 한반도의 기술 발전에 대해 불편한 침묵을 선택해왔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동북아 패권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서 나온 전략적 실언 회피입니다. 일본은 보통 한국의 군사 기술이나 우주 발사체 관련 뉴스에 대해 즉각 반응해왔죠.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뒤를 따르는 나라라는 식의 프레임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K-현무6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 외무성도 단 한 줄의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 두려움 아닌가요? 두려움이자 당혹감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자위대의 중심 전력을 아직도 9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SM-3 블록 EA 미사일은 미국과 공동 개발했지만 K-현무6 같은 극초음속 불규칙 궤도 탄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요격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발이라도 날아오면 도쿄는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기술 격차가 공개되고 침묵하면 최소한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조용할까요?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패권 야욕이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K-현무6에 대해서는 완전 침묵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외교적으로 이중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기술 발전은 비난하지만 한국은 내부적으로 경계하되 외부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하는 순간 동등한 전략 위협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의 DF-17은 마하 10을 넘기 어렵고 DF-ZF, 둥펑 초음속 활공체도 아직 신뢰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반면 서울은 마하 30에 도달했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죠. 겉으로는 침묵이지만 내부는 패닉 상태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 군사 포럼에서 한국은 10년 내에 동북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략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언급이 있으면 바로 검열되곤 했는데 이번엔 공식 군사학회에서 그대로 발표되었어요. 그만큼 중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완전 독자적 기술로 이 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등에서 도입하거나 카피해왔지만 한국은 소재, AI 제어 시스템, 플라즈마 스텔스, 고열 내성 복합체 등 모든 것을 자체 개발했거든요. 기술 자립의 끝판왕이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기술을 무기 수출로 전환하지도 않고 완전히 비공개 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과 일본에게는 부담이겠네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 곧 전략적 압박이 되는 시대니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만으로도 비상사태를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수준인데 지금 한국은 마하 30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어요.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NHK조차 한일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보도 자제를 내부 지침으로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언론 통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굴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무기는 지난 70여 년간 국제정치의 절대 무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오랜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K현무바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전통을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핵무기 보유를 기반으로 동맹국을 지배해왔고 러시아는 냉전 시절부터 핵무기로 미국과의 군사 균형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두 나라가 가진 핵 억제력의 정신적 상징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핵무기는 NPT 체제 하에서 허용된 몇몇 국가들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었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를 중심으로 핵우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이 틀을 깨고 동해 없는 억제력을 현실화한 겁니다. 그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패권의 기초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동북아에서의 전략 구조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보호하고 한국은 그에 따르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핵 억제의 기준은 모스크바였지만 지금은 서울이 그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까지도 K현무 6의 사거리, 속도, 이력, 플라즈마 스텔스 능력을 감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신뢰성과 생산성, 그리고 작전 능력은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의 핵독점 시대는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끝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처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핵 억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그 관리 체계 역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양자간 억제가 아닌 다극 핵 억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을 통해 핵 억제 수단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권력 분포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신뢰성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극소수 전력만으로 그들보다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양적 우위와 질적 결정성의 차이입니다. 수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나 러시아는 단기간 대량 파괴력에서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국제 여론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억제 수단은 오히려 서울의 무기가 더 적합합니다.
특히 K현무6는 타겟 추적, 정밀 타격, 기동 회피 능력에서 기존 핵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불가피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K현무6는 단순히 빠르고 강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징이자 전략무기의 결정판입니다. 그 어떤 기술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없고 그 어떤 부품도 해외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추진체, 탄두, AI 자율 항법 시스템, 열차폐 복합체까지 전부 대한민국의 손에서 태어난 100% 국내 기술입니다. 이 점에서 K현무6는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 국가 산업의 집약체이자 자존심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기 수입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KF-16, 패트리어트, 아파치 헬기 등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K현무6는 기술 종속이라는 말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 이 무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먼저 추진체 부분부터 보면 K현무6는 기존 고체 연료에서 진화된 극고온 점화 복합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연료는 연소 온도가 3,500도에 달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 포항공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 개발한 세라믹 기반의 나노 복합체 엔진 노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도 실용화하지 못한 고열 내성 기술로 미 국방부도 한국산 복합 소재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궤도 제어 기술도 주목할 만하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궤도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데 반해 K현무6는 AI 자율 항법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에 따라 궤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DD가 개발한 PHOS 위성 기반 정밀 타격 시스템은 GPS 왜곡 상황에서도 타격 오차 30c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타격력도 압도적입니다. K현무6의 핵탄두는 소형화된 고포갑 축퇴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탄두 중량은 약 700kg 수준이지만 위력은 TNT 3메가톤급에 해당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요 군사 거점을 단 한 발로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무기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탱하는 산업 기반이 결국 국가의 체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K현무6는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도체 재료공학 AI, 제조공정 소재화학 등 수많은 고도 산업의 융합 결과이죠.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국을 넘어서 전략기술 자립국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K현무6에는 삼성의 반도체, LG이노텍의 고내열 전자부품, 하나시스템의 레이더 회피 코딩, 두산의 고온 합금 소재, 그리고 LI진엑스원의 탄도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하이테크 산업의 총결산체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넘어서 자립을 선택한 한국가의 전략 선언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이 무기가 공급 차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다시 대두되고 탄소 복합재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논란되는 이 시점에서 K현무6는 이미 국산 소재 자급률 98.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쟁뿐 아니라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늘 기술을 빌려와야 했는가? 왜 우리의 기술은 늘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가? 지금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술로 세계 최강의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메이드 인 커리어가 아니라 디펜드 바이 코리아, 디사이드 바이 코리아 시대의 서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해왔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진짜로 그 우산이 우리를 지켜줬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우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는가? K현무 6가 완성된 지금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늘을 가를 창을 들었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해구산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억제력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우산은 필요 없다는 선언은 다소 성급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은 낡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구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3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핵을 써줄 것이라는 전제, 그 자체가 불확실한 가정입니다. 2022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아무런 물리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구산은 실제로 비가 내릴 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략적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일본도 같은 해구산 아래에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늘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대응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억제력은 자기 결정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해구산은 호의적인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K현무6는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 즉시 대응 가능한 즉응형 억제 수단입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일본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해구산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구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핵병렬 동맹 구조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핵 억제력에 있어서는 상호 의존이 아닌 상호 보완 체제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둘째, K현무6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 방위 체계를 외교 전략과 연결시켜 아세안 중동 유럽과의 억제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전략적 구상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최근 UAE, 사우디, 폴란드,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기술을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신뢰 기반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K현무6는 미사일인 동시에 외교 카드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방위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NATO 내에서도 억제 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곧 기술적 핵보유국이라는 신개념의 출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이런 한국의 독자 억제력 구축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자칫하면 동맹 균열이나 기술 규제가 재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통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할 상수라는 것을요. 최근 미 국방부 산하 R&D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동북아 전략 안정성에서 독립적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서울을 협의 대상이 아닌 결정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서울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략적 종속 변수가 아니다. 서울은 독자 억제력을 갖춘 핵심 축이며 동맹이 아닌 글로벌 전략의 구성 요소다. 이것 말 그대로 격상입니다. 오랜 시간 미국 외교의 가장 하단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가장 상위의 전략 테이블에 앉는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 동맹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우호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이 따르는 구조가 내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조차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적 평가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략분석국과 R&D 코퍼레이션, 브루킹스 연구소 등이 공동 작성한 내부 고급 문건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안에는 한 줄이 매우 눈에 띕니다. 서울은 기술력, 자율성, 결단력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해구산 없는 실질적 억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췄다. 이건 단순히 존중의 표현을 넘어 미국이 이제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을 설계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과연 자발적인 인정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력과 결단이 미국을 인정하게 만든 결과일까요?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동북아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K-현무6을 통해 단숨에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을 만들어내자 기존의 전략 틀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전략적 판단이 바로 서울을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 핵심으로 전환하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없을 리 없잖아요. 특히 일본계 로비 단체나 기존 동북아 전략 구조를 유지하던 국방 관료들은 이런 격상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흥미로운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과의 기술 전략 공유를 확대하되 독자 전략 역량이 통제를 넘어가지 않도록 연합체 내 정보 구조를 재설계할 것. 쉽게 말하면 인정은 하되 통제는 계속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보의 수입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보고서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작성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는 동맹의 자율성을 경계하면서도 성과 중심주의를 강조했지요. 그런 인물이 이끄는 체제 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었다는 건 꽤 상징적인 변화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때 서울은 핵심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이익 중심의 전략 계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이 자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려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을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최근 유럽연합과 NATO 내부 회의록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적 해구산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국가다.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핵으로 보장했고 나토의 억제력은 오직 워싱턴의 의지에 의존했지만 지금 유럽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방어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대안으로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해구산 제공국처럼 간주한다는 건 엄청난 인식 전환이죠. 프랑스와 영국은 나름대로 자체 핵 억제력을 갖고 있지만 유럽 대륙 전체를 방어하기엔 한계가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지원 지연, 방어력 분산 문제로 신뢰를 많이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겠지만 지리적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그 지적은 타당하지만 지금 유럽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K-현무6는 대륙 간 전술 범위를 갖고 있어 유럽 전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와 능력이 동시에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군사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이고 그 결단이 기술로 뒷받침됩니다. 이것은 유럽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토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해구산 협력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내부 토론 수준일 뿐인가요? 현재까지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억제 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EU 국방장관 비공개 회의에서도 K-디테런트 마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모델을 언급한 문건이 보고되었고, 그 문건은 브뤼셀에 상정되기 전 NATO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흐름이네요. 사실상 나토의 새로운 억제축으로 한국이 논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징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실제 전략 파트너로서의 기대인지 아직은 판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신뢰.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과 타격 능력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한국은 미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면서도 권위주의 진영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협력 가능한 국가가 절실한데, 바로 그 조건을 한국이 만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한국을 해구산 제공국처럼 다룬다는 건 국제 정치적으로 꽤 도발적인 해석 아닐까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미 예상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더 이상 그런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가당착에 빠졌고,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로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은 우리와 더 가까워질 명분을 얻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전략적 중립국에서 전략적 핵심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인 셈입니다. 사실 나토와 한국은 이미 사이버 안보, 반도체, 무기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런 협력이 군사 억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달리 전략적 신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유럽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오늘은 K-현무 6의 전략적 파괴력을 실제 시나리오로 가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무기의 기술적 수치를 언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전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위치는 서울 서북부, 발사기지, 비봉 탄도기지, 목표, 블라디보스토크, 발사 후 도달 시간 97초, 1분 37초 만에 러시아 극동 군사 중심지가 정밀 타격을 받습니다. 방공망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핵심 레이더 기지는 열파에 의해 녹아내립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 EWS, 조차 감지 전에 이미 격침된다는 의미겠네요. 기존의 방공체계는 최소 3분 이상의 대응 시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데, K-현무6는 그것을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입니다. 가상의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영토 침범으로 규정, K-현무 6한기를 전라남도 고흥기지에서 발사합니다. 목표는 도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방위성 청사. 2분 42초 만에 도달. 열압력과 충격파로 반경 10km의 건물이 붕괴되며 통신망이 마비되고 도쿄도 전체가 즉시 정전됩니다. 자위대는 모든 대응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며 미국의 요코스카 기지도 신속 대응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전쟁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억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이유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전략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의지보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제 능력을 갖췄고, 그 능력의 범위는 단순한 국지 방어가 아니라 지역 전략 지형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입니다. 위치는 칭다오, 발사 지점은 제주도 남부,
시나리오 상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에서 군함을 동원한 해상 탐사를 시도하고 한국은 전략 경고 차원에서 K-현무6을 발사합니다. 도달 시간 4분 15초, 타격 반경 15km, 베이징 해군 사령부의 치명적 타격. 중국의 대공 방어 체계 HQ-19는 3초 차이로 요격 실패. 이렇게 되면 중국 역시 동북아 해역에서 무조건적 우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겠군요. 특히 그동안 한국의 전략을 과소평가하던 인민의 반군이 실전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치는 단지 공격이 아닌 상대방의 전략 계산을 바꾸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 동북아 전체의 균형점이 서울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비공식적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북한의 평양. 만약 김정은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직접 위협하거나 핵탄두 수송 징후가 포착된다면 서울은 선제 전략 타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상태입니다. 평택기지에서 K-현무6 발사 시 1분 05초 내에 평양 서북부 전술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 가능. 이 속도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피난 경보도 울리기 전에 이미 타격이 완료되는 수준입니다. K-현무6의 존재가 전 세계에 공개된 직후 가장 빠르고 극적인 반응은 군사 현장이 아닌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무기가 발표된 그날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48시간 뒤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계 자본이 서울을 새로운 전략 투자처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한국으로 유입된 글로벌 방산 기술 안보 관련 투자금은 약 2,380억 달러. 이 숫자는 2024년 한국 전체 방위산업 수출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건 실로 놀라운 흐름이네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무기 제조업체의 주가가 오르거나 방산지수가 반응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국가 단위로 자금이 이동한 겁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형 국부펀드들이 한국 방위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서울 증시에 대량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아부다비 투자청, ADIA, 싱가포르 투자청, GIC 등 글로벌 최상위 국부펀드들이 72시간 내에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로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속도와 규모는 과거 중국에 들어온 산업붐이나 미국의 스페이스X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 유입은 단순히 무기 산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흐름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군사력 하나로 국가 신뢰도가 재조정되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K-현무6는 단순한 방산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속에서도 생존 가능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전쟁이 터져도 반격할 수 있고 공급망이 차단돼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외부 압력에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자본은 그런 국가를 찾아 서울이라는 이름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단순히 외국인 투자 증가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코스피 200 지수는 3일 만에 7.2% 급등했고 방위산업 관련주 평균 상승률은 18.6%에 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단기 강세 전환을 보였고 한국 국채 수익률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력과 신용도를 동시에 인정받는 국가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산뿐 아니라 기술 자본도 움직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양자 센서 등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중추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접점이 중요합니다. K현무 6에 사용된 AI 기반 자율 유도 시스템, 복합 탄소 세라믹 소재, 플라즈마 통과형 스텔스 코팅 기술 등은 군사 영역을 넘어 산업 기술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관련 소재 기업에 협업 요청을 넣기 시작했고, 독일 BSF, 프랑스 탈레스, 스웨덴 사브 등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안보 연계가 아니라 경제기술 안보가 통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자본 이동 현상입니다. 2025년 6월 국제안보포럼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한자리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자국의 해구산 체계를 설명하고 있을 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폴란드 대표들은 같은 시간대에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 대표단과 회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사실상 거절한 국가들이 이제 서울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해구산이 동맹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비용 대비 효율이 불투명한 보험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해구산 체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일까요? 사실상 냉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글로벌 억제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폴란드는 2025년 5월 공식적으로 미국의 전략 핵공유 협정 제안을 철회했고, 대신 서울과의 비공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부터 극초음속 유도체계 기술을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사우디는 자체 방위산업 전략 로드맵에서 한국형 자율 억제 체계를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미국의 해구산이 제공하는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그 빈자리를 서울이 메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외교적 입장, 전략 유연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전 세계 전략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은 비확산을 유지하면서도 억제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미국이나 러시아 이상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처음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둘째, 한국은 어떤 패권국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배짱을 갖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셋째, 한국은 중동, 유럽, 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동시에 협력 가능한 다자외교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네트워크가 한국으로 인해 재편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체면의 몰락이니까요. 실제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최근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이 기술적으로 부상했을 때에는 경제적 견제를 했지만, 지금 한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전략 안보와 외교적 주권까지 동시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울과 워싱턴을 동등한 전략 선택지로 보고 있고, 어떤 국가는 이미 서울을 우선순위 1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국제 질서 전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단순히 몇몇 국가들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보 리더십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K현무6을 중심으로 한 서울 모델은 단순히 군사기술이나 안보 개념을 넘어 이제 글로벌 전략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교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나뉘었고, 전략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보유하지 않고도 위협할 수 있는 억제력, 의존하지 않고도 설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소속되지 않고도 신뢰받는 파트너십을 모두 실현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제 그 모델을 수입하려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워싱턴 모델이나 베이징 모델처럼 강대국 중심 전략이 외교 교범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서울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회의석상에서 실제로 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례만 보더라도 꽤 많습니다. 첫째, 폴란드는 서울 모델을 기반으로 비확산 전략 억제 체계 구축을 국방백서에 공식 명시했습니다. 둘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군민협력형 방산 생태계를 벤치마킹해 자국 산업 정책에 반영 중입니다. 셋째, 카타르와 요르단은 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비핵 억제 기반의 방산 외교 노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전략 사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실제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대형 군사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건 리스크도 클 텐데요. 그 질문은 바로 서울 모델의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동맹 기반 억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자율 억제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통적인 핵 보유국처럼 고립된 억제력이 아니라 고도 기술력과 유연한 외교를 결합하여 다양한 중형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결된 억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억제망은 협력과 연결을 바탕으로 하기에 리스크는 오히려 분산됩니다. 특히 한국은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기술 공유 정책협의 공동 시험훈련 등을 통합하고 있어 이 구조는 이미 국가 간 억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에서도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죠. 칠레와 콜롬비아가 최근 한국에 무기체계 협력을 요청한 것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 컨설팅까지 함께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요청은 미국이나 프랑스를 향했겠지만 지금은 서울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이른바 K-전략 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은 한국군의 지휘체계, 통합 전투전략,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고 있고, 이는 K방산의 수출을 넘어서 K전략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해주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모델이 가진 구조적 강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과 외교력의 조합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확산 준수속 억제력 확보. 둘째, 기술 자립 기반 전략 설계. 셋째, 지정학적 다변화를 활용한 협력 억제 구조. 이 세 요소가 맞물리며 서울 모델을 하나의 글로벌 전략 교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자신만의 전략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리콘밸리의 격렬한 반응을 중심으로 미국 기술계와 방위산업계가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충격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팔로알토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투자자 모임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구글과 인텔 고위 임원들은 백악관과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이 KAI 전략 레이더, 양자 반응형 발레이저 체계, 초전도 반응형 드론 미사일 시스템 등 미국의 20년 미래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표준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제방위산업규격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KQNSP, 즉 한국형 양자레이저 표준 프로토콜이 EU, 중동, 인도, 심지어 남미 국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수년간 미뤄온 QDFAI 프레임워크는 일본과 캐나다 외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죠. 이제는 실리콘밸리조차
한국 표준에 맞춰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문제입니다. 미국이 자신있게 개발해온 F-35의 차세대 대응 체계는 KHL-3, 5 버전의 자동 추적 발사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는 F-35 모의 기체가 KHL에 의해 2초 만에 격추되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이건 미국 방위산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영상 공개 이후 단 하루 만에 13% 폭락했죠.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자존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기술은 미국 기술의 2차 도입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현실을 무시한 망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KAI 모듈은 미국이 아직 실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고온 초전도 AI 적응형 회로를 실제로 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건 그냥 실험실의 논문이 아니라 이미 카자흐스탄과 UAE 국경에 실제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 차이를 미국이 부정하는 건 세계 시장에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만 당황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일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는데요. 한국의 양자레이저 체계가 등장한 이후 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평가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기술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 YJ-21은 KHL 블락4의 지향성 전자기장에 의해 공중 폭파된 실험 결과가 있죠.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을 얕봤다가 되레 기술 종속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제도화하고 글로벌 주도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프레임을 한국 주도로 재설계하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EU 국가들과의 기술 연동 협약을 통해 비미국 표준 블록을 형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냉전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질서를 수출해야 할 때입니다.